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 유다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은 이미 콩팥이 망가진 상태고 그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은 4명 중 1명이 만성 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만성 신질환 환자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은 생활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장질환, 그중에서도 급성 또는 만성 신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의료원 신장내과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콩팥은요, 양쪽에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하나가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맞나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네. 되게 불행히도, 되게 콩팥 질환들, 흔히 가장 많은 만성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2개가 다 망가집니다. 같이 망가져요. 같이 망가져요? 네. 그런 정도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네. 같이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에 다 네.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 떼어놓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하나에 국한되어서 발생하는 신장 질환들도 있어요. 만성 신우신염이랄지 네. 한쪽에 국한된 전이가 되지 않은 신장암이랄지 네.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깨끗이 떼어내면은 다른 하나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하잖아요. 신장이 2개 다 건강한 신장 공여자가 네. 콩팥 질환이 있는 분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 건데 이분의 경우에 신장 하나를 떼어주어도 건강한 신장 나머지 하나가 그 기능을 다 보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이 신장 이식을 할 경우나 아니면 뭐 한쪽 신장에만 이제 국한돼서 이제 질환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뭐 위 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콩팥만 관련해서 이제 검사를 받는 분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실제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일단 그 만성신 질환이 어떤 거예요? 만성 신질환은 대개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신장 기능이 단계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병이고요. 네. 원인 질환은 가장 좀 아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원인 질환이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염 3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게 이제 이 만성 신부전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했어요. 네, 신부전 맞아요. 최근에 이제 네. 그 용어는 별로 많이 쓰지 않는데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은 만성 신장병의 경우에 종국에는 완전히 망가져서 신부전이 되지만은 네. 초기나 중기에는 신장 기능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전이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신부전이 아니라 예.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예. 그 정의를 정확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3개월 이상,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이상 신장 기능이 정상의 반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무조건 만성 신장병이라 얘기하고요. 신장 기능이 반 이상 떨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혈뇨나 단백뇨 같은 신장이 망가진 증거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성 신장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장병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흔히 신장의 기능을 3대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배설 기능, 조절 기능, 내분비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이 다 망가져서 그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고 전해질이나 체액 조절이 안 되게 되고 빈혈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런 만성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증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증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콩팥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만성신장병의 특성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나요? 되게 3개월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되게 개월 단위, 연 단위로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네.
되게 좀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다 하는 정도로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장부에 통증이 있다거나 열이 팍팍 나준다고 하면은 그쵸.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병원에 갈 텐데 그런 명확한 증세가 없기 때문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증세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급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네. 되게 급격하게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세가 있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급성 그리고 만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급성과 만성이 말하는 거 그대로 급성의 경우에는 되게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도 나빠지는 그런 거고요. 만성은 그 월 단위, 연 단위로 천천히 나빠지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증세나 예후도 달라요. 어떻게 되게 달라요? 보면은 네. 급성의 경우에는 증세가 명확하게 뭐 오줌이 안 나온다거나 나타나는데 만성의 경우에는 증세가 아주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급성의 경우에는 증세가 심해서 또 여러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만성의 경우에는 사망하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이제 사망의 관점에 보면은 이게 급만성이 어떤 건 위험하고 어떤 건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그래서 급성의 경우에는 되게 심하지만 네. 치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건 또 바람직한 거고요. 만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초기가 아닌 경우에는 네. 되게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말기 신부전이 되고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하게 된다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죠. 네. 원인도 좀 달라요. 원인도 그 만성 신질환의 경우에는 흔한 만성 질환들, 당뇨병, 고혈압 그런 게 주된 원인이지만은 급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되게 그 갑자기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신장에 독성 물질을 가진 물질이 노출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원인이기 때문에 네. 원인이나 증상이나 이유가 각기 급성과 만성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급성 신부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어떨 때 의심을 해보면 될까요? 되게 오줌량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안 네. 나오기도 하고요. 되게 하루에 400cc 미만을 우리가 핍뇨라 하는데 대부분 핍뇨가 나타나고요. 심하면은 100cc 미만인 무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줌이 양이 줄었다 하는 거는 혹시 급성 신부전이 오지 않았나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소견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 오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고여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폐에 물이 고여서 폐 부종이 되고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신장의 기능, 배설 기능, 조절 기능, 내분비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급성 신부전이라는 거는 왜 생기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급성 신부전의 원인을 볼 때 우리가 좀 쉽게 알려면은 신장 자체를 기준으로 신장의 전 단계 그리고 후 단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네.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한 탈수나 출혈 등으로 인해서 혈압이 아주 현저히 떨어질 때, 장기간 떨어질 때 신장의 허혈성 변화가 와 있거나 급성 독성 물질들, 뭐 콩팥에 문제가 되는 항생제나 항암제 그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조영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노출이 될 경우에 나빠지는 그런 거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신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장의 전 단계와 후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신장의 전 단계는 신장에 간 혈류가 줄어든 경우에 탈수 등 그런 걸로 인해서요. 네. 그런 경우하고 신장에서 오줌이 만들어진 다음에 배출로가 막혀가지고 오줌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탈수를 우리가 교정해 준다거나 막힌 걸 뚫어주면은 바로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급성 신부전이라 하면은 전 단계, 후 단계 거보다는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되게 급성 신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만성신 질환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이제 만성신 질환하면
바로 당뇨라는 게 좀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같이 겪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투석을 받는 환자의 거의 반 정도가 그 원인 질환이 당뇨병인 경우가 많아요. 네. 이 당뇨병인 투석 환자가 많은 이유는 첫째,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되게 식생활이 좀 변하고 네. 좀 운동도 좀 안 한다거나 해서 비만해지고 특히 요즘 이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뇨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나 그게 중요한 원인일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당뇨병 환자의 3명 내지 4명 중에 1명은 신장이 침범이 되어서 네. 만성 신장병이 발생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고혈당에 장기간 혈관이 노출이 될 경우에 혈관이 이것도 서서히 망가지거든요. 네. 근데 신장 자체가 무쇠가 뭉치기 때문에 고혈당이 한 혈관의 변화가 신장에도 나타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당뇨병의 결과로 신장 질환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라면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관리는 필수라는 점을 꼭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뒤에 화면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만성 신장 질환의 경우에 되게 증상이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거나 네. 소변에 색깔 변화가 있다거나 또는 이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간다거나 이 이유는 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밤에는 푹 자라고 오줌을 소변을 농축시켜서 만들어요. 양을 적게 만들기 때문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그게 그런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밤에도 오줌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다가 소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사람이 노화 과정이 하나인데 네. 60세가 넘어가면은 오줌의 농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보기도 해요. 네. 노화 현상이 하나죠. 특히 노화가 될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도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화 과정과 함께 전립선 비대가 있는 경우에 밤에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콩팥병 외에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만성 신장병 의심 증상을 보시고 혹시나 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번에는요, 치료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투석 치료예요. 그렇다면 이제 급성 신부전과 또 만성 신장병에서 투석 치료까지 이제 가기 전 단계에서 어떤 치료들이 좀 필요할지 궁금해요. 만성 신장병에서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고 혈당이 높은 사람은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할 건 그건 당연한 네. 사실이긴 하지만은 되게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만성 신장병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다른데, 초기에는 만성 신장병이 진행하는 걸 억제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네. 중기에는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해야 되고, 맨 말기가 되면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 우리가 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중요하게 치료의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좀 우리가 명확히 아시면 좋겠고요. 급성 신부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에 따른 배설 기능, 조절 기능, 내분비 기능에 저하에 있다는 걸 잘 관리해 주고, 그럼에도 안 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급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도 심한 경우에는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고비를 잘 넘기면은 나중에 완전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보면요, 진료비 지출 2위가 바로 만성신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투석이 일상생활에 제약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중 관리인데요. 대개 이 환자들의 경우에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투석을 하고 집에 가거든요. 네. 한 번 투석을 4시간 동안 돌린 다음에 몸무게를 재요. 몸무게를 재고 2, 3일 후에 다시 와서 몸무게를 재는데 네. 이게 몇 킬로가 늘었는지를 보는 체크를 거예요. 하는군요. 투석을 하지 않는 동안 얼마나 수분이 몸에 쌓였나 하는 걸 보는 건데 대개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하는 게 2, 3킬로를 늘지 않을 걸 권유를 합니다. 왜냐면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폐 부종 같은 게 생겨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거가 하나의 싱겁게 먹어라, 물을 많이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한 그 고칼륨 혈증이나 고인산 혈증이 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고칼륨 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채나 과일 섭취를 좀 줄여야 하고, 줄이고. 네. 네. 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 중에 견과류 또는 네. 유제품 또는 콜라에도 많다고 그래요. 이러한 물질들에 적게 먹어서 이런 고인산 혈증까지도 예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장병을 조심해야 하는 고위험군이 있죠. 비만, 당뇨, 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체중 조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신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성 신질환 환자는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흰 쌀밥보다는요, 잡곡밥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정답이 뭔지 약간 애매모호한데요. 뭔가요? 세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은 그 잡곡밥은 만성 공급병의 단계에 따라서 네. 초기에는 그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의 잡곡밥이 안 좋다는 게 일부 좀 알려져서 예. 초기부터 안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아, 그런데 콩팥 기능이 그 반 이상 망가진 중기 이후의 환자의 경우에는 잡곡밥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잡곡에는 칼륨과 인이 많기 때문인데요. 누차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계속 칼륨이랑 인 얘기하셨는데. 반복 말씀드리는데 잡곡밥에는 칼륨과 인이 많기 때문에 콩팥이 나쁜 환자의 경우에 칼륨과 인을 올릴 수 있어서 오히려 뼈도 약하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잡곡밥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단 이러한 걸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신장병이 생긴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초기에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잡곡밥을 흰 쌀밥보다 권유하는 게 많은데 이분들이 신장병이 생겨서 그 콩팥 기능이 반 이상 떨어진 경우에 잡곡밥을 계속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대한 걸 유념할 걸 권유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볼게요. 신장 이식은 혈액형이 일치해야 가능하다. 장기를 이식 받을 때 보면 혈액형이 일치해야 되지 않나요? 정답은 뭔가요? 이건 있습니다.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왜요? 궁금하네요. 과거에는 혈액형이 다르면은 이식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식한 경우에 하자마자 몸 안에서 이식 받은 신장을 거부하는 거부 반응,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네. 다 못 썼거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혈장 반출법이 많이 이용이 되고 새로운 강력한 면역 억제제 또는 새로운 항체 주사가 개발이 되어서 네. 이런 초급성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과거라 하지만 벌써 한 7년 정도가 되어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혈액형 때문에 신장 이식을 망설이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신장 이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만큼 의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라는 뜻이기도 하네요. 네, 마지막 질문도 볼게요. 당뇨 환자도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마음 같아서. 정답은 뭔가요? 그렇죠.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군요. 네, 왜요? 투석 환자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진 분들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식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얼마나 이게 국가적으로 불행입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당뇨병 환자도 당연히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단 한 주의할 점이 두세 가지 되는데 첫째, 당뇨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식하기 전에 이분의 심혈관 상태를 정확히 판정을 해서 그걸 교정한 다음에 신장 이식을 할 걸 권유드리고요. 심혈관 질환 외에 또 자율신경 장애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장애가 있어서 방광 기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광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감염증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식 전에 방광 기능을 적절히 체크하고 흡연 보는 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네. 할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식한 다음에 쓰는 면역 억제 중에 일부가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이식한 다음에 혈당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일단 당뇨 같은 그런 치료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수술을 받은 후에도 당뇨나 고혈압, 또 비만 같은 원인들을 잘 관리해서 콩팥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여러분, 이 재료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아스파라거스는 신장 기능을 좋게 하고 이뇨작용을 도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조개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선 요즘에는 베이비 아스파라거스라고 해서 되게 얇은 거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반 툭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볶아서 드시면 돼요. 근데 일반 아스파라거스는 요 정도는 되게 부드러운데 이 밑에는 되게 질겨서 심 같은 게 많이 씹혀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껍질을 미리 다 벗겨놨어요. 이거는 감자칼 같은 필러로 벗기셔도 되고 칼로 이렇게 살짝 껍질만 벗기시면 돼요. 아스파라거스를 길게 썰어주세요. 마늘은 얇게 썰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준비한 조개도 함께 넣고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조개가 볶아진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불을 좀 올릴까요? 넣고 한번 볶아주세요. 언제까지 볶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조개가 입만 벌리면은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물도 넣고 끓여줍니다. 조개가 익으면 굴소스, 블랙핀 소스를 넣어줍니다. 약간의 건고춧가루도 넣고 볶아줍니다. 완성된 아스파라거스 조개볶음을 그릇에 담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 조개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성심질환의 50%는 병원의 책임이지만 나머지 반은 환자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식이 관리가 중요하고 습관에 따라 병이 좋아질 수도 또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만성심질환 환자는 몸에 좋다는 잡곡밥이나 채소나 과일도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식단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